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갈빗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 맞다나 저희 부부는 10년 만에 인생 역전에 성공해 묵은 복수까지 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내 자식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더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었는데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형제간의 일이라 복수고 뭐고 포기한 채 잊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기막힌 복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예요. 원래는 둘째였지만 남편이 어릴 때 막내 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남 중 막내가 되었어요.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지만 저희 시어머님한테는 더더욱 그랬어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해보고 생떼 같은 자식을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 저희 시어머님은 돈독이 올랐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버셨어요. 덕분에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번듯한 가게 사장이 되셨죠.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일로도 성공을 하셨으니 같은 여자로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땐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단다. 그저 내 새끼들 굶지 않고 아플 때, 제때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 게다. 어머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그 일이 제게는 대단하게만 느껴졌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죠. 저희 아빠는 아내와 자식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한 분이셨어요. 애초에 결혼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죠. 만삭의 아내의 건강보다는 당신 아침밥이 더 중요했고 자식이 40도 가깝게 열이 올라도 친구들과 낚시 다니는 게 더 중요한 분이었어요. 이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요? 당신 혼자 하고 싶은 거나 하면서 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 아니야.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게 한 거지. 애초에 내가 말했잖아. 나 같은 놈은 결혼이랑 안 어울리는 놈이라고. 그런데도 결혼을 한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내 탓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사랑도 없이 아빠랑 결혼을 한 건 외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많이 어려워서 제 친할아버지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한마디로 돈 때문에 딸을 판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도 그걸 알면서도 순순히 결혼에 응했던 건 그렇게 해서라도 친정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외할아버지는 엄청 가부장적인 분으로 집안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사신 분이었어요. 아내와 딸 자식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는 분이었죠. 화가 나면 아내와 딸들한테 손찌검을 하는 건 일쑤였고 한창 돈을 잘 버실 때는 두 집 살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당당하셨대요. 그런 외할아버지가 끔찍이도 싫었던 엄마는 결혼을 통해 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피하면 더 큰 장애물을 만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엄마도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기적인 아빠한테 일찌감치 정이 떨어진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즈음 외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더는 엄마 인생에 관여할 사람이 없어졌으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찾겠다고 하신 결정이었죠. 아빠도 엄마도 이혼에 이의가 없었어요. 다만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제 존재가 걸리적거릴 뿐이었죠. 두 분 중 누구도 저를 맡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이혼 얘기를 꺼낸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럼 애도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당신 때문이잖아. 결혼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난 18년 동안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정화는 당신이 맡아서 키워. 제 방까지 뻔히 들리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은
서로 저를 맞지 않겠다고 말다툼을 벌이셨어요. 솔직히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은커녕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 같은 가정에서 자란 덕이었죠. 딱히 인식하고 산 건 아니었지만 내 부모님은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부모였거든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집이랑 학비만 대주시면 혼자 살게요. 결국 내 입으로 혼자 살겠다는 말을 하고서야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부모님의 말다툼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부터 혼자 살게 되었죠. 집과 생활비는 아빠가 대주시고 엄마는 종종 제 원룸에 들러서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부모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던 해 엄마는 재혼을 하셨어요. 엄마의 사남편한테는 저보다 어린 남매가 있다더군요. 널 데려가면 좋겠지만 그쪽 집안 어른들이 원치 않으셔. 대신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종종 찾아올게. 미안하다 정화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몇 달 뒤면 성인이잖아.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는 지났지.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난 내 인생 살 테니까. 엄마 앞에서는 애써 의연한 척했지만 솔직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부모한테 기대를 안 하고 살려고는 했지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엄마는 종종 제 원룸에 찾아와 밑반찬도 챙겨주고 생필품도 사주셨지만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아무래도 그쪽 집에 눈치가 보였겠죠.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제가 일부러 엄마를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집에 찾아오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나에게 애정도 없는 엄마를 불편한 마음으로 대면하느니 차라리 잘됐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학비며 생활비는 아빠가 보내주고 계셨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죠. 자식도 버리는 부모인데 언제고 학비며 생활비를 끊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평일엔 과외를 하고 주말엔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했죠. 고깃집을 택한 건 시급이 높아서였어요. 그렇게 일하게 된 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고깃집 사장님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게에 나와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참모님 말에 따르면 공부도 곧잘 했었대요. 작은 아들이 대학 안 가고 가게에 나와 일하겠다고 했을 때 사장이 노발대발이었어. 왜 아니겠어? 나래도 내 자식은 힘든 일 안 시키고 편히 살게 하고 싶지. 식당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처음엔 일 그만두게 하려고 엄청 빡세게 일을 시켰잖아. 제 풀에 꺾여 나가 떨어지라고. 지금이야 작은 사장이라고 대접해주지만 그땐 허드렛 일 전담이었어. 그 더운 삼복더위에도 숯 담당은 둘째 아들한테만 시켰다니까. 사장도 지독하지. 나 같으면 내 새끼 불쌍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런데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끝까지 버티더라고.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사장도 더는 내보낼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왜 작은 사장님은 굳이 힘든 가게 일을 하려고 했대요? 말로는 지 엄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가게에 나왔다는데 이유야 어찌됐건 똑똑한 거지. 내가 사장이라도 가게는 회사원인 큰아들보다는 자기 밑에서 일 배운 작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 이유야 어찌됐건 가게를 물려받는 건 작은 아들일 거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와는 불과 몇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작은 사장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웠어요. 말수도 적고 허튼 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죠. 안 보는 척하면서도 가게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고 필요한 순간엔 언제든 나타나 홀이고 주방이고 가릴 것 없이 일손을 돕곤 했어요.
사장 아들이면서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도맡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별관에서 홀 담당을 하는 아주머니가 제가 일하는 본관에 달려왔더라고요. 작은 사장 어딨어? 별관에 외국인 손님들이 왔는데 당체 말이 통해야지. 작은 사장이 없으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미치겠네. 작은 사장은 은행일 보러 나갔는데 어쩌나? 아, 정아야, 너 대학생이라고 그랬지? 네가 별관에 가서 외국인들 주문 좀 받아라.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얼떨결에 별관으로 지원을 하러 가게 된 저는 외국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별관에 묶여 있었어요. 다시 본관으로 돌아왔을 땐 작은 사장이 은행에서 돌아온 뒤였죠. 내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정아 씨가 고생했네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는데요, 뭐. 전공이 일문학과라고 들었는데 영어도 잘하나 봐요. 앞으로는 외국인 손님 오면 정아 씨한테 부탁해야겠어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난 기본적인 영어 회화밖에 안 돼서 대충 눈치로 때웠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작은 사장님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무뚝뚝해 보이던 첫인상과는 달리 대화도 잘 통하고 사람이 진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학비랑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에 다닌다는 걸 알고부터는 주방 이모님께 부탁해서 밑반찬도 챙겨주고 남들 몰래 양념갈비도 팩에 포장해서 주곤 했어요. 손님이 많은 날에는 영양제랑 드링크제도 손수 챙겨주었고요. 그 바람에 말 옮기기 좋아하는 홀서빙 아주머니들은 우리 둘이 눈이 맞았다며 뒤에서 소곤거리기도 했죠. 고깃집 일은 힘들어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건 높은 시급 때문이기도 했지만 작은 사장님 때문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서 그런가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그렇게 의지가 되고 고마웠거든요.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강의가 끝나면 쌩하니 강의실을 나오는 저로서는 딱히 학교 친구도 없어서 그나마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작은 사장님 뿐이었거든요. 딱히 이성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 편한 상대임에는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얼마 뒤 생각지 못한 순간에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죠. 그날은 강의가 없는 날이라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아랫배 부분이 찌릿하더라고요. 생리통은 아니고 배탈이 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웅크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급기야 눈앞이 노래지면서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배를 쥐어짜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순간 이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작은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된 작은 사장님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땐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다짜고짜 죽을 것 같다고 와달라고 했는데 10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바닥을 기어서 겨우 문을 열어주곤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눈을 떴을 땐 병원 병실이더라고요. 제 침상 옆에는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잠시 뒤 병실 문을 열고 작은 사장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맹장 수술은 잘 됐어요. 일단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식해야 된대요. 맹장 수술이요? 근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은 누가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내가 했어요. 급한 수술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땐 생각나는 사람이 작은 사장님밖에 없어서 바쁘실 텐데 그만 가세요. 환자를 두고 어떻게 가요? 아직 움직이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돼요. 제 말에 작은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있을게요. 나도 이럴 때 핑계 삼아 좀 쉬어보는 거죠. 내가 있는 게 불편하면 난 나가 있을게요. 그땐 작은 사장님이 굳이 병상을 왜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몰랐어요. 물론
제가 작은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수술도 끝난 마당에 제 옆을 더 지켜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고는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받고 있던 사이 제 휴대폰으로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통화 시간이 2분, 3분 정도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작은 사장님이 제 수술 사실을 전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몇 시간이 지나도록 부모님 중 누구 하나 얼굴을 비추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올 생각이 없는 게 뻔했죠. 작은 사장님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자기가 병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거고요. 순간 작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했었더라면 저는 수술대에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좁은 원룸에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를 판이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3일 동안 작은 사장님은 매일 병실에 찾아와 주었어요. 수납 처리도 대신해 주었고요.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알바비에서 까면 된다면서 끝까지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고학생이라서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아빠한테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를 모아둔 것도 있어서 수술비 정도는 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작은 사장님은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그 바람에 가게에서는 작은 사장님과 제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정작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건 그 소문이 돌고 몇 주가 지난 즈음이었지만요.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맹장 수술 이후 작은 사장님에 대해 이성적인 마음이 생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로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막상 밖에서 따로 만나고 보니 분위기가 묘해져서 서먹서먹하지 뭐예요.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연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꾸려고 맥주를 마시기로 했고 그러다 서로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작은 사장님은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했던 엄마를 도우려고 가게 일에 뛰어든 얘기를 가감없이 해주었어요. 저 또한 저희 집 사정을 털어놓았고요. 제 얘기를 들은 작은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라면 정아씨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못 버텼을 거예요. 정아씨는 참 강한 사람이네요. 마치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그 말에 울컥했어요. 지금껏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학창시절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내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나 사는데 바빠서 곁에 사람을 두지 않아서 타인의 위로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정아씨가 수술하던 날 정아씨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은 업무가 바쁘시다고 정아씨 어머님한테 전화하라고 하셨고 정아씨 어머님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당장은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부모란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아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작 불쌍한 건 정아씨가 아니라 정아씨 부모님이네요. 이렇게 강하고 멋진 딸을 놓쳐버렸으니까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그래줄 수 있죠? 마치 고백처럼 들린 그 말에 내심 이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 외롭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뒤 작은 사장님이 사귀자고 했을 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승낙을 해버렸어요. 4학년이 되고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고깃집 일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가끔 가게에 일손이 딸릴 때는 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미 가게에서는 작은 사장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죠.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결혼을 한 건 제가 취직을 하고 2년쯤 지난 뒤였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자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시댁에는 저희 집 사정을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몰라도 형이랑 형수님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동서지간끼리 친정 문제로 책 잡히면 골치 아프잖아. 사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터라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같은 대학 동기였어요. 과가 달라서 재학 시절엔 서로 모르고 지냈다가 입사 후 더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입사는 형님이 더 빨랐는데 저희가 결혼하던 무렵엔 아주버님이 형님보다 직급이 높았어요. 아주버님이 출세욕도 있고 회사에서 라인을 잘 탄 덕에 동기들보다도 진급이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라는 이점도 있었고요. 형님은 결혼하고 얼마 뒤에 임신을 했었는데 14주 차에 자연유산이 되고는 이후로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어머님은 시험관 시술이라도 받아보라고 하셨지만 아주버님 내외는 딱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죠. 손주를 안아볼 생각이 간절했던 어머님으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결혼한 이듬해 봄에 딸을 낳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손자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며 애써 아쉬움을 달래려 하셨죠. 하지만 저희 딸아이가 자라면서 예쁜 짓도 많이 하고 어머님을 잘 따라서 그런가 손녀라서 아쉬워했던 마음은 곧 사라지고 손녀딸 바보가 되셨어요. 어디를 가든 제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많이 예뻐하셨어요. 제 아이 첫 돌 때는 50돈짜리 금두꺼비를 사주실 정도로요. 그걸 본 형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사내 아이도 아니고 무슨 기집애 돌에 그렇게 과한 선물을 하세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사내면 어떻고 기집애면 어떠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요즘 우리 하은이 재롱 덕분에 이 할미가 살맛이 다 난다. 그런데 그깟 금덩이가 대수겠냐? 그네 너도 금두꺼비가 탐이 나면 이참에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아. 그럼 내가 금두꺼비 뿐이겠냐?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어머니,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그깟 금두꺼비 하나로는 1년치 영어 유치원비도 안 된다고요. 아파트나 한 채 사주시면 몰라도. 그래? 애들 유치원비가 그리 비싸드냐? 우리 애들은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자란 탓에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어서 내가 뭘 몰랐구나. 그럼 우리 하은이 애미도 아파트 한 채 사주련? 그래야 돈 걱정 없이 애 공부시킬 거 아니냐?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 말씀에 저보다도 형님이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괜히 아파트 얘기를 꺼냈다가 저만 좋은 일 시킨 판이니까요. 어머님, 무슨 아파트씩이나 사줘요? 맏아들인 우리도 아직 전세 사는 판에. 안 그래 동서? 다급하게 동조를 구하는 형님을 보니 속이 훤히 보이는 형님이 귀엽기도 하고 저 셈을 앞으로 어떻게 받고 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님, 아파트는 아들 낳으면 그때 사주세요. 지금은 금두꺼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 큰 애든 작은 애든 아들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사주마. 하지만 아파트까지 내걸며 아들 손주를 바라셨던 어머님은 그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제 딸아이가 세돌을 맞던 해, 갑작스런 어머님의 죽음에 다들 경황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어머님의 장례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했죠. 유산 정리 문제 말이에요. 몇백억대 자산을 가진 부잣집이라면 일찍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도 작성해놓고 하겠지만 그러는 집이 어디 흔한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남편이 가게 일을 도우면서 어머님 통장 관리까지 했던 탓에 비밀번호나 그 밖의 은행 잔고 상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외로 예금액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문제는 아주버님네는 이런 상황을
저희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수 너 어머니 돈에 손댔냐? 그러지 않고서야 예금액이 이거밖에 안 될 수가 있냐고. 너 나 몰래 재산 빼돌린 거 아니야? 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정 못 믿겠으면 은행에 가서 알아봐. 돈 앞에서는 부모고 형제고 없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주버님네는 한 푼이라도 유산을 더 챙기려고 혈연이 된 사람들처럼 나왔어요. 그러면서 원래가 되는 장남이 있는 거라며 어머님 가게를 아주버님이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펼쳐댔어요. 돈 앞에서는 아주 부부가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서방님, 원래 가업은 장남 몫인 거예요. 장남이 없으면 몰라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차남이 가게를 물려받는 건 말이 안 되죠. 서방님이 가게에 나와서 일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을게요. 일종의 매니저 형태로 고용할 의사도 있고요. 어때요? 하시겠어요? 어머 형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어머님 밑에서 가게 일 배운 건 이이예요. 당장 아주버님이 가게를 맡는다고 해도 가게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시잖아요. 정육 파트며 냉면 파트, 주방 밑반찬까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그리고 유언장도 없는 마당에 장남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게는 저희가 관리하고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아주버님께 드리는 방식은 어때요? 당장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일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재수씨, 이제 보니 돈 욕심이 과하시네. 가게야 사람 부리면 돌아가는 거 뭐 할 일이 있다고 내가 가게를 홀라당 넘기고 푼돈 받아 쓴답니까? 됐습니다.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난 어머님 가게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결국 아주버님 내랑은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딸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가 숨소리도 이상하고 입술이나 손톱 밑도 보랏빛을 띠는 데다 밥을 잘 못 먹고 그러니 체중도 잘 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장례식 치르느라 제대로 못 챙겨줘서 그런가 싶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세상에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애 입원부터 시켰어요. 선천적 심장병이라서 가족력이 의심된다는 말에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을 떠올렸어요.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게 아니라서 정확한 병명은 몰랐지만 증상이 저희 딸과 비슷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에 저희 부부는 병원에 붙어 있느라 온전히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말에 수술비 마련부터 애 병간호까지 매일 눈을 뜨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맞닥뜨리며 싸워 나가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아주버님 내외는 가게를 뺏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었더라고요. 딸아이 입원이 길어질수록 더는 회사에 휴가를 낼 수도 없어서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거기다 병원비에 수술비까지 정신없이 청구서가 날아드는 통에 그나마 모아두었던 예금이며 적금은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게 일을 하면서 틈틈이 병원에 들러 저와 교대를 해주거나 저 대신 집안 살림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부부의 일상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딸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주버님 내외가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던 인간들이 병원까지 왔길래 무슨 바람이 불었나 했죠. 아주버님은 남편과 제 앞에 문서 한 장을 들이밀더군요. 유산 포기각서였어요. 어머님 가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매출은 차치하더라도 가게 규모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가게를 넘기고 받을 수 있는 권리금만 해도 수억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급한 저희 사정을 봐줘가며 형님 내가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길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저희를 떨궈내고 나중에 온전히 가게를 팔든 운영을 하든
하려고 들겠죠. 한마디로 제 딸아이 목숨을 담보로 어머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어요. 그 검은 속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은행 대출금에 병원비, 그 밖의 지출들을 감당할 돈이 급했던 우리 부부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돈이면 우리의 치료는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자식 목숨이 달린 문제라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것도 한몫했다면 했겠네요. 서방님이 원한다면 앞으로 가게 일은 하게 해드릴게요. 애 병원비 대려면 돈 벌어야 하잖아요. 동서도 일 그만두고 병원에 붙어있는데 서방님까지 일 그만두면 되겠어요? 가게를 당장 팔 수도 없고 어찌됐든 한동안 운영을 해야 하니까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1억 5천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우리 이 돈 만드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할 만큼 하는 거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합의하고 끝내주세요. 일단 애는 살리고 봐야 하잖아요. 앞으로 병원비며 수술비가 한두 푼 들어가겠냐고요. 돈 욕심에 자식 목숨 위협하는 부모가 돼야겠어요? 결국 애는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저희 부부는 유산 포기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가게에 대한 권리만 포기한 줄 알았지 어머님 집과 현금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애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에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질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아주버님 내외는 그걸 노리고 기회를 봐서 병원에 찾아왔던 거지만요. 결국 우리 부부는 눈뜨고 코 베이는 심정으로 어머님 유산을 아주버님 내외한테 뺏기고 가게를 나오게 되었어요. 다행히 딸아이의 2차례 큰 수술도 잘 됐고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 다시 재발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구직을 포기하고 육아와 살림을 맡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안정을 찾기까지 근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아주버님 소유의 가게에서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버님 내외는 주방과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줄이고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가게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통에 남편은 숲 피우는 일부터 주방 설거지, 홀 서빙에 식재료 구매까지 일당 100노릇을 해야 했어요. 거기다 매번 새로운 직원들한테 일까지 가르치느라 남편만 죽어나갔죠.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가게를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내 가게를 차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지고 있던 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았지만 가게를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주버님 내외한테 부탁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빌려줄 리가 없었죠. 어머님 유산도 자기들이 강도처럼 다 뺏어간 인간들이 어련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남편 외삼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님이 외삼촌과 함께 시골에 땅을 사둔 게 있는데 저희 딸이 자라면 대학 등록금으로 줄 거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적어도 한 10년 묵혀야 할 줄 알았는데 지역 개발이 되면서 몇 년 사이 땅값이 확 올라서 지금 안 팔면 손해를 볼 것 같아 팔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의향도 물어야 해서 전화했다고요. 네 형한테는 말 안 했다. 나중에서야 그놈 자식들이 니들 부부한테서 네 엄마 가게까지 다 뺏고 집까지 해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더라. 진작 알았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땅 팔아서 니들한테 줬을 텐데. 그러게 진작 나한테 애 수술비 필요하다는 소리를 했으면 마음고생도 안 하고 가게는 안 뺏겼을 거 아냐. 에이그 미련한 놈아. 하긴 네 형이 그땐 또 그때대로 어떻게든 뺏었겠지. 네 형이 어려서부터 욕심이 목구멍 밑까지 찼던 놈이잖냐. 썩을 놈 같으니라고. 다 지난 일인걸요 뭐. 그나저나 안 그래도 예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럼 그동안 엄마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땅을 얼마나 사두셨는데요? 그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네 동생 그렇게 보내고 네 엄마가 좀 힘들었냐? 돈이 없어서 생떼 같은 자식 먼저 보낸 게 그리 서러웠는지 네 동생처럼 심장병 앓는 애들 앞으로 매달 병원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 돈 없어서 죽는 애들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개처럼 지독하게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 간 양반이다 네 엄마가. 암튼 이 땅은 네 엄마가 니들 내외 앞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니들 딸내미 앞으로 준 거니까 네가 유산 포기 각서를 썼든 안 썼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없지. 안 그러냐? 땅 파는 대로 돈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머님이 그동안 번 현금을 어디에 쓰셨는지 몰랐는데 소아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 쓰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어머님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땅 판 돈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송금을 받아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무려 5억이 넘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남편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 몇몇을 다시 불러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유명 체인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다른 메뉴를 파는 집도 아니라서 오픈 초부터 대박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지 반년쯤 넘어서자 매출도 기대 이상으로 올랐고 3년도 안 돼서 예전 어머님 가게처럼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을 꼬박 장사를 한 끝에 처음에 새 들어왔던 건물을 아예 인수하고 근처에 분점까지 내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딸아이도 별 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이제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생각지도 못한 복수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카운터를 보고 있던 날이었는데 가게로 허름한 차림의 아저씨가 전통 과자 박스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종종 가게에 과자를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동안 봐오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게 안 됐어서 자주 사드리곤 했어서 그날도 몇 박스 사드리라고 아저씨를 불렀어요. 그런데 과자 파는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지 뭐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아주버님이더라고요. 그 사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도 많이 늙고 피부도 많이 상해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죠. 아주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 가게가 누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라고 했더니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박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가게 안쪽에 있던 제 남편한테 다가가 멱살을 지며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자식,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어머니 재산 빼돌린 거 맞지? 얼마나 빼돌렸어? 얼마나 빼돌렸냐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꼴랑 집 한 채에 가게 하나 남겨두고 갈 사람이 아니지. 나 결혼할 때도 변변한 집 한 채 안 해주고 돈 움켜주고 있던 양반이 돈이 없을 리가 없다고. 당장 내놔. 어머니 유산 당장 내놓으라고. 이거 놓고 말해. 엄마 유산? 그래, 있었지. 아주 많았어. 한 수십억.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됐는지도 몰라.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해. 형은 그동안 엄마 납골당에 한 번도 안 가봤구나. 그거 거기에 있는데. 남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주버님은 누나를 굴리며 서둘러 가게를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한심하게 지켜보며 남편이 말했죠. 돈 찾으러 가는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해. 엄마가 남긴 유산은 현금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니까. 형은 몰랐지? 그동안 엄마가 소아심장병 환자들 돕느라 매달 후원금 보냈던 거. 하긴 나도 몰랐으니까. 엄마 덕분에 수술받고 건강해진 애들이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고 엽서도 보냈더라. 그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서 엄마 납골당에 모셔뒀어. 언젠가 형이 와서 이걸 보면 엄마 아들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라고. 그런데 내가 괜한 짓을 한 모양이네. 형은 애초에 글러먹은 인간인데 그걸 깜빡했어. 뭐 이 자식아? 너 그게 형한테 할 소리야? 형? 지금 형이라고 했어. 조카 목숨을 담보로 엄마 유산 가로챌 생각이나 하는 인간이 형? 야, 지나가는 개새끼가 웃겠다.
난 너 같은 형 둔 적 없어. 그러니까 형 대접 받고 싶으면 네가 하룻밤에 수천씩 뿌린 룸사롱에 가든지 집이고 가게고 다 날려먹은 도박판에 가서 찾아. 술에 여자에 노름에 아주 삼박자를 다 맞춰서 재산을 탕진했더라.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다.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과자는 몇 박스 팔아줄 테니까 앞으론 내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돈 주고 갈비 사 먹으러 올 거 아니면 말이야. 남편은 아주버님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고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어머님 가게를 맡고 나서 돈맛을 본 아주버님과 형님은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돈 쓰는 재미로 살았다더라고요.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니 직원이 재료비를 뒤에서 해먹는 것도 모르고 질 떨어지는 고기와 식재료에 아마추어 같은 서빙으로 가게는 제 남편이 나온 지 1년도 안 돼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났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의 도박에 술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집이며 가게까지 다 날려먹고 형님이랑 이혼까지 했던 거죠. 형님도 형님대로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명품 쇼핑에 성형 중독까지 인생을 망치기에 바빴고요. 결국 지난 10년은 형제에게 있어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주었어요. 피나는 노력으로 가게를 일궈 나갔던 우리 부부에게는 결실의 시간이었고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렸던 아주버님 내외에게는 파멸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정말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미움이 조금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죠. 더불어 지난 10년을 잘 버텨온 제 남편한테 세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